백종원 씨가 이런 골목식당 나와서 엄청 화를 많이 낼 때가 있어요. 화를 많이 낼 때가 뭐냐면은 보통 기본이 안 되어 있을 때 많이 화를 내거든요. 기본이 안 되어 있을 때. 그리고 백종원 씨가 했던 말 중에서 제가 여기는 사진 싣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장사를 잘했던 사람 맞잖아요. 돈을 많이 번 사람도 맞고. 근데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악에 바쳐봤냐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악. 예, 근데 그 악에 바치는 게 장사를 하면서 뭐냐면은 사람들이 다 손님이 나가고 나서 불 꺼진 주방에 혼자 앉아가지고 쇠수매를 들고 쭈그려 앉아 바닥을 닦는 그 기본을 다지는 그런 것들이 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고객한테 하나의 RP인데 저는 백종원 사진을 보여주면 이렇게 저는 10만 원짜리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인생 전체에 있어서 그냥 되게 허드렛 일하는 거와 같다. 되게 큰 것들이 아니잖아요. 고객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린단 말이죠. 이것조차 못하는데 무슨 풍요롭 윤택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단번에 준비하겠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보험을 이제 은퇴 설계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허드렛 일 같은 경우가 뭐냐면 다른 것들이 아니라 진짜 10만 원, 20만 원짜리 연금보험을 시작하면서부터 가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 PT에서 몇 가지만 더 가보면 지금 블랙스완이라는 우리 되게 명서죠. 이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쓴 나심 탈레브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공의 유일한 지표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냐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성공의 유일한 지표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뭐 몸을 열심히 건강을 가꾸는 것도 결국엔 왜 하는 거냐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가보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건강을 열심히 건강해야 이게 추후에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실 건강이 못 따르면 자유롭게 시간을 못 쓰는 것처럼 이런 것들인데 사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현대 경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은 인간을 그 시간으로 징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래서 인간에게 모두 그러니까 평등하게 주어진 게 바로 시간이라는 건데 이 시간을 유일하게 징벌할 수 있는 시간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부자든 빈자든 간에 감옥에 가두죠. 그래서 시간으로 통제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공평하니까. 우리가 노후 준비라는 것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이 개념을 그대로 끌어다 쓰면 노후에 내가 얼마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돈을 펑펑 쓰냐가 아니라 노후에 얼마만큼 내가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지 정하는 게 노후 준비거든요. 노후 준비의 또 다른 개념이 이런 겁니다. 노후 준비가 만약에 안 되어 있는 경우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떡합니까? 내가 생계, 즉 생계라는 게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나가야 될 돈들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돈을 벌지 않으면 손주들 용돈을 못 줘요.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당장 내가 돈을 안 번다고 해서 밥을 먹진 않지만 내가 어른으로서의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이 모자랄 경우에는 내가 결국에는 65세 이후에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또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군가는 뭐 파이어족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누군가는 빨리빨리 벌어가지고 50대 은퇴를 해버리고 50대부터 아직 건강할 때 막 이런저런 액티비티 활동도 다니면서 남은 50년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직장에 쩌든 이제 막 부장님들 이런 분들 어때요? 50대 중반이 됐는데도 야근에 나가면서 하루에 15시간 일하면서 그 시간을 결국에 바쳐서 돈이라는 화폐로 치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가 이제 노후 설계 이제 기본 개념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고객들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면 이러한 큰 개념은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고객들하고 이 설계사하고 갭이 어디냐면 과연 내가 그렇게 될까? 라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가 내밀게 되는 게 이제 통계치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 집 자산 대한민국은 상위 몇 %일까? 라는 게 2023년에 나온 자료예요. 인포그래픽입니다만 보면 상위 0.1%가 되려면 그 40대들은 54억 정도 있으면 0.1%고 40대 기준으로 상위 5% 안에 들어가려면 순자산 14억 2천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상위 5%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상위 중위소득 넘어가려면 보통은 이제 60대들 은퇴하신 분들 기준으로는 한 3억 1천만 원 정도가 이제 순자산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내가 중간은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순자산 3억 천 있기가 물론 부동산 자산이 있지만 쉽진 않거든요. 쉽진 않아요. 근데 이 문제가 또 뭐냐면 우리나라 이게 자산은 이건 그냥 자산의 규모일 뿐인 거고 사실 주요국의 가계 자산 구성을 봐보면 좀 많이 달라지는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비금융 자산 심지어 저기는 대부분 부동산 자산이거든요. 이렇게 높은 데가 많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노후 파산 경고에 취했다고 하는 것은 GDP 대비해서 개인들의 가지고 있는 가계 자산이 부족하냐? 부족한 것도 맞지만 대부분의 자산들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쓰일 수 있는 현금이 없다는 거에 또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거죠. 이쪽에 있는 표 같은 경우는 사실 말이 많은 표예요. 이 댓글들 봐도 마찬가지고 이 조선일보에서 나온 건데, 조선일보의 왕개명구소라는 곳에서 나온 건데 사실 은퇴에 뭐냐면 완전 은퇴. 그러니까 내가 돈을 단 하나도 안 벌어. 숨만 쉬고 있어도 한 달에 몇백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 달에 198만 원, 2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면 겨우 중산층을 면하는 거고 약간 어느 정도 상류층 올라가려면 이거 2022년도인가 1년도 기준이니까 근 400 정도는 들어와 있어야 그래도 내가 괜찮게 은퇴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은퇴를 보면 아까 이 부분을 가볼게요. 50%가 3억 1천 정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표 보시면 반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70대 이상 고령 가구가 전 재산이 1,0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41%예요. 전 재산이. 예. 왜 뭐 이 사이에 증여를 해줬을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 70대 이상 가구 중에서 1,000만 원 미만, 실제로 통장에 1,000만 원이 아니라 통장에 몇십만 원도 없을 거고 뭐 보증금 정도 있겠죠. 그게 있는 사람이 41%고 나머지가 끽한다 해봤자 1억 원 이상 있는 분들이 70대 이상 중에서는 12.3%밖에 안 돼요. 그럼 70대 이상 같은 경우는 또 슈퍼리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외하고 나면 70대 이상 고령 가구들 중에서 상당히 좀 많은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적다. 이건 통계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또 하나 보면은 여기서 또 재밌는 지표, 그냥 표를 읽는 방법을 좀 알려드린 건데 노후 준비 방법을 보시면 우리가 이거만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러한 위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노후 준비에 대해서 방법을 어떤 것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이 공적연금에 의존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2011년도에는 공적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43%밖에 안 됐는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공적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무려 62%까지 올라왔어. 뭔 소리냐? 10년 동안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예, 더 대안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부부 적정 생활비라고 나와 있는데 생활비가 2022년에는 314만 원 정도가 생활비입니다. 생활비. 여가비나 취미생활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의식주를 하고 먹고 사는 문제 생활비가 평균적으로 300만 원 정도가 든다더라 라는 것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충돌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보시죠. 자 국민연금을 부부가 수급하는 사람들이 이제 올해 1월이거든요. 올해 1월 기준으로 약 67만 쌍밖에 안 돼요.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뭐냐면 근데 평균 금액이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부부 합산. 이게 통계, 이게 실제. 그리고 3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1,050쌍밖에 안 돼요. 3,000명 정도? 예. 가 월 300만 원 이상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현재 시점, 지금 우리 세대에 비해서, 지금의 30, 40, 50대에 비해서 지금 국민연금 수령을 받는 사람은 1교시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적립의 최절정기 때 받는 사람들도 사실 3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1,050쌍밖에 안 돼요. 3,000명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485만 원 정도 받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국민연금에 대한 감을 어느 정도 익힐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여기가 이제 대별해서 싸우게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놀고 먹어도 연 400만 원 받는데 국민연금을 이탈한 4만 명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기초연금을 내가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단 1원도 납부하지 않아도 소득분이 70% 안으로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상위 30%만 안 나오면 65세 넘어서 기초연금이 나와요. 근데 이게 국민연금을 1원도 안 내도 근데 이게 약 400만 원씩 받으니까 이게 기초연금 수급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국민연금을 자진가입 탈퇴하는 사람들이 연에 이제 4만 명씩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대해서 그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사실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이 이런 내용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알고 있겠죠. 어서 들었으니까. 근데 정확한 지표로 짚어보면 사실 진실은 늘 불편하다라는 거고. 더 나가서 한번 볼까요? 왜 우리가 이제 점점 노후 파산에 당면하게 되냐면 매달 50만 원 적자 3040 캥거루 자식의 노후 파산할라 2024년 2월 기사입니다. 다녀왔습니다 해가지고 부모님 뱃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네.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40대 분들이 캥거루족의 표본이긴 하거든요. 30대랑. 네. 지금의 20대는 아예 지금 제가 말하는 축에 못 들어와요. 얘네는 아예 MG로 따로 분리되는 거고 지금의 3040들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이제 자식들 58년 개띠 중심으로 전후 10년
예, 그러니까 한 40년대생부터 60년대 초반생들까지 자식들 이 보면은 이게 지금 캥거루들이 진짜 많은데 요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지표가 나오냐면 보면 지금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기 필요한 월소득은 300만 원이래요. 이 정도가 넘어야 이제 나가서 자기가 집세 내고 산대요. 근데 결혼한 자녀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 의향이 있냐라고 하면 능력되면 지원하겠다, 지원하지 않겠다가 26%인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 느끼셨겠지만 저희 부모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저 결혼할 때 땡전 한 푼도 안 해준다고? 조금 해줬어요. 조금 해주더라고요. 평생을 그러면 안 해줬는데 막상 할 때 되니까 저한테 해준 게 아니라 와이프 불러서 주더라고요. 근데 그것처럼 사실 지원을 다들 하고 싶은데 많이 못 해줄 뿐이지 지금의 기성세대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들은 제가 늘 말씀드린 은퇴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젊은 세대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교육보험, 태아보험 얘기할 때, 아니 교육보험 얘기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교육보험은 뭡니까 여러분? 자녀 이름으로 연금보험 가입시키는 거죠. 이게 교육보험이에요. 옛날엔 교육보험이라고 교보생명에서 있었는데 요새 교육보험이라는 표현으로 상품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교육보험 컨셉은 뭐냐면 30대, 40대 부모가 계약자로 하고 피보험자 이제 자녀로 하거나 아니면 계약자가 자녀가 될 경우 그냥 애들 교육자금 목적으로 가입시켜주는 거예요. 교육자금의 컨셉은 이런 겁니다. 설날하고 그 추석 때에 설날 때 세뱃돈 받고 추석 때 용돈 받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들이랑 같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친구네 뭐 엄마 아빠 많아도 한 담은 돈 3만 원, 돈 5만 원 주고 하면은 이게 1년에 모으면 120만 원 되거든요. 그럼 애들 앞으로 1년에 그거를 엄마가 슈킹 때리지 말고 그냥 10만 원씩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 앞으로 10년에 1200이 모입니다. 이게 굴러나가가지고 딱 자녀 나이 18세 정도 되면은 뭐 고등학교 때 5학년 수는 끝내지도 않아. 그냥 그 유학은.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방학 때 필리핀 같은 데나 호주로 5학년 수 한 2달짜리 한 두세 번 보내줄 수 있는 돈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교육보험 컨셉이죠. 근데 이거 할 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교육보험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말씀드리는 게 30대, 40대 어머님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고객님 생각하셔야 될 게 고객님의 삶은 고객님 부모님의 삶과 다를 겁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삶은 고객님 자식의 삶과 또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30대, 40대들은 초등학교 국민학교 끝나고 학원 안 가고 그냥 초등학교 운동장에다 던져놓으면 구슬치기하고 정글짐 타고 4시간을 놀았어요. 네. 흙 집어먹고 막 그랬단 말이지. 근데 지금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아예 사는 거 달라. 두 번째, 그들의 부모님들은 지금의 60대, 70대, 80대 분들은 못 먹고 안 배우고 없이 자라는 게 배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생활비가 진짜 부부합산 70만 원도 안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취미라 할 게 없지. 네, 그냥 동네 그 친한분들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하는 게 취미죠. 근데 지금의 3040이 60대, 70대가 됐을 때 그렇게 똑같이 살면 다 자살할 거예요. 아마 우울증 때문에. 그들은 지금의 3040들은 60대, 70대가 되어도 사회적으로 계속 인정받는 욕구가 있어야 되고 뭔가 활동을 해야 되고 내가 배우고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 삶의 질을 유지해야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간에 이 세 세대가 완벽하게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면은 사람들 은퇴설계에서 또 오해를 하고는 합니다. 그런 것들처럼 사실 여기 마지막까지 보면 은퇴 후 자녀 부양에 대한 생각이 매우 부담되는 게 그러니까 매우 부담과 부담이 거의 70%를 넘어가죠. 지금의 한 은퇴하신 분들, 60대, 70대 분들은 자녀 부양에 대해서 대부분 부양이나 지원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사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짚을 수 있는 부분이면서 또 하나 봐보면 이거 지명기사 한번 보면요. 현역 때는 잘 나갔는데 그들은 왜 노후 파산했나?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어디더라? 여기 이경은 기자라는 사람이 이 노후에 관련된 기사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기사를 따라가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밖에 나가면 다 돈인데 지금의 어르신들도 집에서 넷플릭스 잘 보시니까 하루 종일 넷플릭스만 볼 수가 없으니까 돈을 써야 되는데 와서 노후 때 보통 이런 세 가지의 잘못을 해가지고 노후가 많이 힘들어진다 이거죠. 첫 번째는 소비 습관을 통제하지 못했다. 뭐냐면 자기가 보통 은퇴 정년 시점 이전에 차부장이나 부장이나 아니면 임원, 뭐 중견기업 같은 경우 상무 달았을 때 사실 법인카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연봉도 높으니까 그때 씀씀이가 괜찮았단 말이죠. 그때는 회사 돈으로 공도 치러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은퇴라고 나면 그 당시에 씀씀이를 못 잊고 계속 이어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고 건강이 좀 나빠진 경우나 아니면 퇴직금을 가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좀 경계하는 태세가 있죠. 이게 언론의 기능인데 비트코인에서 박살난 사람, 주식해서 박살난 사람, 사업해서 박살난 사람을 너무 많이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조금 보수적인 행태를 가지는데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퇴직금 가지고 제2의 인생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날리는 분들 많았단 말이에요. 예. 보통 이런 경우들이 이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우리가 노후에 있어서 지금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에서 가보면 우리가 이 숫자에 대한 공감은 다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벌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총 필요한 돈 한 26억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대충 계산을 했었는데 이 표를 보고요. 이 표를 보고 우리가 대략 인생에 살면서 필요한 돈 한 26억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했었는데 우리가 연봉 월에 500만 원 버는 사람이 연봉 5천인 사람이 30년 동안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벌 수 있는 돈이 12억 6천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제도, 결혼은 경제제도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있지만 혼자 이 험난한 인생을 못 헤쳐나가니까 둘이 같이 벌자. 아니면 내가 많이 벌 테니 너는 집안일을 해라. 라는 걸로 경제제도가 성립이 돼서 우리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이 채택을 해도 이 갭을 메꾸려면 13억 정도가 필요하니까 우리 이거를 못 메꾼다. 그래서 우리는 재무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되어 있었고 이 갭을 못 메꾸면 우리는 결국에 시간으로 징벌을 받아가지고 이 돈을 못 메꾸는 경우는 여럿이서 일을 해야 되고 더 오랫동안 60대, 70대 중반, 80대 초반까지도 일을 해야 되고 꿈을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생활 수준을 낮춰야 되는 형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중간에 잠깐 다른 꼭지를 들어보면 왜 재무설계 영업을 하면 좋냐라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려보면 여러분들 제가 제이어스는 잘 몰라요, 체질을. 근데 저희 사업단 좀 재밌거든요, 체질이. 저희 사업단은 3천만 원이 들어오면은 손보가 1,000만 원 언더로 들어와요. 저희 생보가 2천이 들어오거든요. 저희는 단 한 번도 손보가 생보를 이긴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저희는 단기납도 잘 안 팔아요. 네. 근데 손보가 항상 나죠. 왜냐면 사업단장이 생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손해보험 위주로 가면은 대부분의 수수료가 15차에 끝납니다. 그쵸? 근데 재무 상담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저도 있지만 나중에 피를 받는 상담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을 팔면은 재밌는 거 뭐예요? 저축성 보험은 아까 연금 10만 원, 15만 원 가입시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고객이 3년이나 4년 단위 또는 2, 3년마다 추가 계약을 계속해 나가는 포트폴리오를 짜기 때문에 고객이 마르지 않아요. 또 손해보험 종신이나 연금을 판매하면 고객 관리가 딱히 없거든요. 네. 청구를 해줍니까? 뭘 해줍니까? 가입시킬 때도 편해요. 인수심사 안 받아도 돼요. 보험료 비교 분석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48회차까지 수수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퇴직연금 모집을 따시면 퇴직연금 모집 수수료가 반영구적으로 나오죠. 투자자문 수수료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재무설계는 관점. 자, 은퇴설계에서 좀 더 가보면 재무설계사는 왜 보험설계사와 대별되냐면 재무설계사는 돈에 관련된 것들 다 관장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강의 내용들을 보시면 제가 주제 넘게도 계속해서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는 인문학적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보험 강의라면 그걸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걸 할 자격도 없고. 근데 재무를 하려면 결국엔 내 고객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재원에 대한 돈을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고객 관리가 벌어지냐면 이런 고객 관리가 벌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앞부분은 이 양반이 일방적 이거 뭐냐면은 고객이 민사소송을 해야 돼요.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근데 이 소송을 고객이 직접 못 보니까 제가 콜로 봐준 거예요. 거기 전화해가지고. 예, 이런 것들도 삶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경험이 있어야 좀 봐줄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교통사고 합의 볼 때도 마찬가지 저한테 전화가 와요. 왜냐면 교통사고 합의를 보려면 보통 교통사고 합의 내역서를 저는 써주는 편이거든요. 합의 볼 때. 피해자가 되면은 교통사고 합의 청구 내역서 해가지고 본인은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사고로 인해서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휴업손해 그 다음에 휴업손해, 휴유치료비,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해가지고 쭈쭈 이렇게 항목별로 이렇게 적어줘요. 그리고 나서 그쪽 보험사한테 넘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하려면은 이 사람의 직업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소득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여기는 보면 집 문제가 좀 복잡하게 돼버려서 보면은 제가 변호사를 소개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증금 미반환 문제일 때 마찬가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전세 사기 당했을 때, 예, 주택연금. 아까 주택연금 전환할 때 저한테 물어봐요. 왜? 주택연금을 전환했는데 주택연금 공단에 안 물어보고 저한테 물어본단 말이죠. 세 번째, 근데 채권 추심해야 돼요? 채권 추심도 있어요. 저 인천 악어이빨이라고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채권 추심이 있거든요. 예.
예. 재무설계하는데 자격증이 꼭 필요할까? 뭐 이게 있는데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재무설계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내리냐? 야, 어떻게 내려줄래? 그랬더니 여기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나와요. 재정 상황을 평가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과정이다. 재무 목표와 필요성을 파악하여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안전한 미래를 계획하는 프로세스다. 라고 나오고 재무설계한테 꼭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 있냐? 라고 또 물어봤어요. 교재에 나온 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재무에 관련된 전문 지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까지는 못 가지만 지금 우리는 은퇴 설계에서 멈추지만 은퇴 설계 가려고 하더라도 공적연금, 그냥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관련된 것까지 해서 좀 배경 지식들. 그다음에 고객에 대한 이해, 제가 말씀드렸던 대화를 한다는 거.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냥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없으면 고객이 절대 자기 개인 얘기 하지 않습니다. 가리기 바쁘죠. 그러니까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스킬적인 요소. 네 번째, 문제 해결 능력. 돈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어디서 오냐? 경험에서 보통 옵니다. 윤리적인 행동. 재무설계사를 잘 만나면 인생의 축복이지만 잘못 만나면 인생의 재앙이에요. 네, 실제로요.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보험회사 또 이것도 여담입니다. 보험회사 다니면서 제가 믿지 않는 게 여러분 다 똑같은 마음이겠죠, 저랑. 제가 인스타그램에 막 급여 까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제가 별로 믿지 않아요. 그다음에 보험회사에서 한 3년, 4년 잘 나가는 것도 믿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외작에 다녔으니까, 외작의 생보사에 다녔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GA와는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요. 예, 왜냐면 외작의 생보사는 일단 건물도 청담동에 있고 제일 좋은 빌딩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다니는데 뭐가 있었냐면 거기 진짜 선수들 많거든요. 막 무슨 제 멘토 같은 경우는 M사에 막 옛날에 H.O.T.부터 G.O.D 다 계약한 사람 막 이렇게 막 사이즈가 달라요. 근데 보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막 연에 막 4억, 5억씩 벌어요. 근데 맨날 그 스피치 하는 거 들어보거나 강의는 안 해, 이 사람이 일단. 근데 스피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잘 들어보면은, 저 새끼 좀 이상한데. 근데 계약은 기가 막히게 넣어요. 조직으로 봐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은 막 그냥 때려 박아, 막. 예. 근데 이상한데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에서 나온 게 뭐냐면, 어느 날 봤더니 코드가 없었어. 집에 갔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랬더니, 집에 안 갔대. 징역 갔대. 전 징역 간 사람 진짜 한 4-5명 봤어요. 예. 이걸로 해가지고. 예. 윤리의식 망가지면 재무설계 하는 거예요. 재무설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한테 받아. 제가 수익률 보장해주는 비상장 주식 해서 옛날에 별에서 온 그댄가? 그런 드라마 만드는 제작사가 이제 비상장 회사예요. 투자하십시오. 1억 넣어. 그럼 1억을 넣으면 내가 한 달에 한 500만원씩 배당을 해줘요. 예. 별에서 온 그대는 아니에요. 제가 예시를 든 것 뿐이지. 500만원씩 배당해줘. 근데 얘가 이제 돈이 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한테 가서 종신을 받아. 100을. 예, 그러면 수수료 한 5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해가지고 이거 내가 내줄게. 대신 여기서 나온 거 가지고 또 투자 배당금 메꿔줘. 그다음에 돈이 딸리면 어떻게 해? 또 다른 사람 찾아. 그리고 또 돈 받아. 돌리게 하는 거야, 돌리기. 이 사람은 완전 사기꾼은 아니에요. 왜냐면 만약에 이 회사가 진짜 상장이 돼서 터진다. 그럼 다 메꿔줄 수 있거든. 근데 이게 무너지면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카카오스토어나 페이스북에 자기 재무설계사라고 했다고. 왜? 그리고 막 저희 무시했어요. 야, 연금보험 그거 가지고 인생 설계가 바뀌냐 삶이? 이렇게 투자 같은 거 이렇게 알려줘야지. 징역 갔어, 징역. 윤리적 행동 중요합니다. 제일 시장조사 및 업데이트가 나왔잖아요. 시장조사 및 업데이트. 제가 강의할 때 저는 네이버에서 기사 검색할 때 1년 이후 이전 기사는 아예 안 써요. 제 모든 강의 자료에. 보통 통상 6개월 이내 기사만 쓰거든요. 왜냐면 과거에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은퇴 시장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빨리 변하니까. 계획 및 조직 능력.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객의 요구사항과 재무계획을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건 자기관리. 여기 나와요. 재무설계사는 생각해보세요. 해가지고 재무설계하겠다고 왔는데 내가 당신의 돈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몸 관리나 먼저 하세요.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저는 저희 식구들한테 얘기해요. 저희 식구들 제가 뚱뚱한 분들 많거든요. 저 얘기해요. 내가 날씬해지라고 절대 얘기 안 한다. 건강한 돼지가 되라. 네. 왜냐면은 일단 이거야 어쩔 수 없지. 또 체질마다 다르니까. 근데 얼굴 낯빛은 쫙 이 기가 확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자기 관리. 그 다음에 계획 및 목표 설정, 업데이트와 교육 이런 것들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 재무설계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제가 올해 1월 17일 날 상담했던 거예요. 고객이 뭐라고 문의가 왔냐면 이렇게 문의가 왔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그래서 적금 만기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재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냐 물어봐서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네, 만납시다. 해서 만났어요. 그리고 저는 이분 저한테 원래 고객이거든요. 월급이 올랐어요. 이제 납입 여력이 있다고 연금보험을 더 들겠다고 만난 거예요. 저 이 사람한테 보험 가입 안 시켰거든요. 왜냐면 제가 뭐라 했냐면 결혼자금을 준비하고 싶다고 했는데 결혼자금을 준비하고 싶다는데 여기다가 가서 또 막 보험을 꽂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리나 부족신으로 결혼을 준비합시다 이러고 결혼 2년 후에 할 건데 10년 후에 있다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뭐라냐면 결혼자금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재무설계는 결혼자금을 준비하는 게 재무설계가 아니라 재무설계는 결혼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게 재무설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전 이분한테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 저한테 연금보험도 가입하고 있고 보장성보험도 가입하고 있어요. 전 뭐라냐면 이 남은 돈 가지고 뭘 하라고 했냐면 한 달에 한 20만 원이 남는데 저는 이거 가지고 퇴근하고 그 목공 공방에 수업료 내고 다니라고 했어요. 소득이 워낙 작아요. 한 200만 원 후반대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가정을 꾸릴 수가 없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선. 예, 와이프랑 같이 벌어도.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아직 젊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목공 공방에 가서 이 의자 만들고 이 목공 제품 만들어서 이거 플리마켓에 팔든 해가지고 이거 한 5년 정도 하면 부가 수입 수단 될 거다. 이 돈 가지고 자기 개발에 돈을 써라라고 했어요. 보통이었으면은 신났다 해가지고 계약을 받았을 텐데 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예. 그리고 결혼자금 준비하지 말고 결혼은 어떻게든 하니까 돈이 없어도 한다 하려면 근데 그거 하지 말고 지금부터 재무설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결혼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와이프랑 지금부터 논의를 잘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자막 한번 봐보세요. 자, 2명이 27세가 있는데 한 분은 퇴근, 한 분은 출근. 똑같이 34세가 있는데 한 명은 우리 아이돌, 한 명은 우리 아이돌. 똑같이 58세인데 세 번째 회사, 세 번째 직업. 이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포인트가 뭐냐면 재무설계는 보장성보험처럼 같지 않다는 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암진단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사람들 공통적으로 어지간하게 차이가 있지 않은 이상 암진단비 1억 있으면 좋죠. 이건 통용되는 말이잖아요. 전체 인구의 우리나라 한국 사람 중에 80%한테. 실비가 중요합니다. 다 통용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재무설계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직업, 나이,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조금씩 다르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나마 이제 표준화 시켜놓으면 대부분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고요. 이 시기부터 해가지고 여태까지 와서 보통은 저 나이 때 결혼해서 이때까지 오게끔 되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라이프 사이클을 좀 표준화 시켜놓은 거고 그런다고 쳤을 때 우리가 팩트 파인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표준적인 것들을 우리가 감을 가지고 있어야 고객의 맞춤형 재물을 획득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신혼부부 전세 아파트 평균 가격이 3.7억이라고 제가 표준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실제 상담할 때 팩트 파인딩하고 우리가 그 솔루션을 제공할 때는 어떤 팩트가 들어와야 되냐면 실제로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살고 싶은 집, 청약을 넣고 싶은 지역의 부동산 시세가 얼마며 여기에 지금 34평은 12억 정도가 나오는데 매매는 10억 정도 나오고 전세가 7억 9천 나오는구나. 7억 정도 나오는구나. 그럼 여기에 이 사람이 DTI나 DSR을 계산해서 대출을 얼마까지 땡길 수 있고 그럼 이 사람이 현금은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모을 건데 모아서 오케이 했어? 그럼 그거 가지고 DTI 해가지고 원리금 균등 이자 전세이자 한 달에 94만 원씩 내야 돼. 이거 내고 나면 저축률은 얼마 남아? 까지도 가야 된다는 거죠. 앞서 봤던 이 신혼부부 전세 아파트는 평균치고 실제로 재무설계할 때는 이 정도까지 내가 팩트를 받아와야 또는 이 정도까지 있어야 재무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설계가 좀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린 지금 연금제도만 해도 좀 어렵잖아요. 재무설계까지 가려면 지금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몇 세까지는 청년모가 되고 DSR은 몇 %까지 어느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 어느 지역은 투기 조정지구 알아가지고 이런 것도 해줬는데 이거 좀 힘드니까 요건 감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책에 들었으니까 느낌 받아보시라는 거죠. 자, 재무설계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그 이론이 뭐냐면 복리하고 시간이거든요. 그 중에 가장 이것을 잘 설명드리는 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효과라고 해가지고 요거 보시면 커피 한 잔 값만 매일 사 먹는 스타벅스 커피 스타벅스 다녀오셨던데요. 그거 매일 한 잔씩 모으시면 1년 뒤에 150만 원이 돼요. 이 150만 원을 가지고 고객들이 이제 인지 못하는 거 이런 거죠. 투자 수익률에 따른 효과를 보면 하루에 4,100원씩 모아가지고
2.3%. 지금 은행 적금 수익률로 모으면 10년 동안 얼마야? 1,600만 원인데 이거를 수익률을 혹시나 올려버리면 똑같이 10년 만에 1,600만 원이 3,000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수익률이 2.3%랑 15%의 갭이 중요해요? 아니면 하루에 4,100원씩 모은 게 중요해요? 4,100원씩 모은 게 중요하죠. 재무설계, 그러니까 재테크는 수익률이야. 재무설계는 4,100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재테크 내가 상담을 하면 15%를 강조할 건데 재무설계 상담할 거면 4,100원을 강조한다는 거죠. 예. 이 메커니즘이었을까? 그럼 4,100원을 한 달이면 딱 12만 3천 원 나오네요. 조금만 더 보태면은 연금보험 20만 원 낼 납입 원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고 여기다가 이제 아마 시간을 더할 거예요. 시간을 더하게 되면 똑같이 2.3%로 내가 30년을 모으면 630만 원인데 6,300만 원인데 여기다가 이제 시간과 수익률이 같이 만났다. 6억 5천이 된다 이거죠. 네. 4,100원이 6억 5천으로 변하는 마법. 재무설계. 아까 마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요 메커니즘만 장기저축과 복리 이거에 대한 메커니즘만 고객이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노후에 그러니까 나중에 돈이 필요하다는 거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만 이해를 하면 현재 소액으로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은 안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제가 그때 1교시 때 말씀드렸죠. 시청역에 나가가지고 내가 지나가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 내가 이 사람한테 연금보험 10만 원, 15만 원 꽂을 수 있다. 얘기할 수 있다. 팩트파인딩 필요 없다 했던 것들은 일반 사람들이 이 메커니즘을 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한 달에 내가 자동이체로 그때 많이 쓰는 RP가 뭡니까? 제가 RP 하나 해드릴게요. 고객님 혹시 제가 가정 하나 드려볼게요. 현재 회사에서 월급 얼마 받으시죠? 뭐 390만 원 받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오늘 갑자기 사장님이 와가지고 그 회사 경영이 힘들어졌다고 10만 원씩 깎는데요. 월급을. 아니면은 아니야 한 20만 원씩 깎는데요. 너무 미안하대 막 울면서 얘기해 사장님이. 예. 그랬더니 그러면은 회사 그만두실 거냐? 그만둘 수도 있겠지만 한 10년 정도 다니는 회사예요. 대신에 사장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깎아놓은 대신에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회사 한번 제대로 한번 살려보겠대. 예. 그럼 일단 다닙니다. 근데 10년을 다니다 보니까는 월급이 20만 원씩 깎였는데 또 거기 맞춰서 살아. 예. 살다 보니까는 이제 퇴직할 시기가 됐어요. 20만 원씩의 월급이 적었었는데 퇴직할 때 되니까 사장님이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나 사실 20만 원씩 뺀 거 아니야. 우리 회사 안 힘들었어. 우리 회사 되게 잘 나갔고 네가 모은 20만 원 가지고 내가 3억을 돌려줄게 하면서 퇴직금에 3억을 더 얹어줘요. 그러면 기분 어떠시겠어요? 그게 연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메커니즘이 이해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돈을 뗀다고만 하면 이거를 공적연금처럼 국민연금도 어차피 매달 또 떼는 거잖아요. 이렇게 강제로 떼는 거에 아무런 반항 심리가 없어. 근데 설계사가 와서 이 보험만 가입시키려고 시키면 이 온갖 반항 심리가 생기는 것 뿐인데 연금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강제성이에요. 그냥 빼버리는 거, 이 돈을. 그리고 시간과 수익률에 맡기는 것. 그리고 묻어두는 것.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제가 여러분들 이제 심심하실까봐 RP를 하나씩 제가 중간 섞어드린 거예요. 왜? 은퇴설계 전문가 과정이잖아. 재무설계가 아니라. 우리가 이 과정이 끝나면 연금을 팔아야 되니까 중간중간 제가 RP를 하나씩 해드린 겁니다. 폐지 줍는 노인을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나? 내가 이거 강의를 몇 군데서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 폐지 줍는 노인을 관찰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저는 몇 번 정도 관찰해 봤어요. 왜 관찰해 봤냐면 저는 그 AI생명 다닐 때 청담동에 도산공원 바로 앞에 있는 데 있었는데 거기서 그때 진짜 야근을 많이 했거든요. 밤 11시, 12시, 1시까지. 그때 맨날 야근을 했는데 저는 담배를 펴요. 그래서 1층 내려서 담배 피다 보면은 거기 이제 주저앉아서 이제 힘이 빠졌으니까 담배를 한 대 피고 쭉 그냥 계속 앉아있거든요. 멍 때리면서. 앉아있다 보면은 새벽 한 2시 정도 되면은 이제 폐지 주부이시는 분들이 막 왔다 갔다 하세요. 근데 하루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보고 있었는데 폐지 줍는 노인 아저씨 할아버지 봤는데 내가 이제 보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 딱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키가 나보다 커. 키가 나보다. 그래서 어이 저 아저씨 키가 나보다 크다. 나도 키가 작지가 않은데. 근데 가만히 좀 더 들여다보니까 할아버지가 머리가 요만해요. 그게 딱 돌렸는데 코가 이러셔. 네. 엄청난 미남이더라고요. 과거에 진짜 우리 옛날처럼 흑백 사진 보면 옛날에 장난 아니었겠다.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할아버지가 과연 30대, 20대 때도 자기가 저런 삶이었을까? 난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난 저 할아버지가 진짜 젊었을 때 여자 여럿 울렸겠다. 그 다음에 그 느껴지는 아우라나 이런 것들이 저분도 젊었을 때는 한가닥 하셨겠다. 이런 게 느껴졌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분이 만약에 30대 그 젊은 멋지던 청년으로 돌아가서 누가 이제 거울로 보여준 거예요. 당신의 80세는 이럴 겁니다라고 보여주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을까? 나였으면 중간에 내가 끊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마다 폐지 줍는 노인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하면 저게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꼭 해요. 그래서 지금 저 삶에 대해서 조금씩 더 조심히 하려고 하고 조금 더 저를 체근하는 게 그런 사실 이런 생각법이거든요. 저는. 진짜 그분이 그 할아버지 보셨었는데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그 폐지 줍는 노인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아저씨는 되게 그 할아버지는 되게 활기차게 하고 계셨었고 그게 뭐 이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고객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 공감이 되신 분들도 있어요. 6번의 월급 뭐냐면 고객님 혹시 회사에서 월급 12번 받으시죠? 근데 회사에서 국가정책이 변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다 바뀐대요. 월급을 이 새끼들 이거 안 되겠어. 대한민국 너무 돈도 없다고 했는데 가계부채도 많은데 소비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겠어. 해가지고 국가에서 월급제도를 변경합니다. 2달에 한 번씩 주는 걸로. 그럼 고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보통 월급을 2달에 한 번씩 주면 보통 고객님 어차피 올해 나가는 거 똑같으니까는 이번 달에 받은 월급을 저축해놨다가 다음 달에 쓰시지 않겠습니까? 예. 또 고정비 정해져 있으니까 이번 달에 나갈 고정비, 다음 달에 나갈 고정비. 그럼 이번 달에 저축해가지고 다음 달에 쓸 거 아닙니까? 인생 100년인데 50년 벌어서 50년 은퇴 생활해야 되는데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왜 근시안적으로 월급 2달 거를 한 번에 준다고 하면 재무설계를 하고 인생 50년을 잘라다 크게 놓고 보면 왜 안 하시냐. 은퇴설계 똑같습니다. 지금 미래에 쓰실 50년 동안 쓰실 돈을 돈 버는 50년 동안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심지어 돈은 50년 동안 벌지도 못해요. 노후는 50년인데 버는 시간은 30년밖에 안 되니까 지금 저축 안 해놓으시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고요. 7대 소득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노후 준비할 때. 7대 소득은 뭐냐면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습니다. 잠잘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재무 설계할 때는 특히 재무 상담할 때는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제가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거 아니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우리가 재무 설계사라고 막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는 말이 보편적인 진리인 것처럼 얘기해요. 저는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인용을 하냐면 내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겠어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은 내가 아니라 잘난 사람들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얘기했다고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워렌 버핏이. 우리가 벌어들 수 있는 소득은 크게 이렇게 7가지의 소득이 있습니다. 여긴 6가지죠. 왜? 근로소득이 빠졌으니까. 보험설계사는 무슨 소득이에요? 사업소득이라고 과세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소득 형태는 근로소득이잖아요. 우리가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버니까. 근데 뭐 사업소득과 비슷하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7대 소득이 있단 말이에요. 고객님께 여쭤봐요. 고객님 몇 가지 소득을 가지고 계십니까? 워렌 버핏이 그 잠자는 동안에 돈 안 들어오면 굶어 죽을 거라고 했는데 저요? 뭐 장사하니까 사업소득, 직장이니까 근로소득. 이거 말고 무슨 소득 있냐고요? 없으시죠? 그럼 나머지 6가지의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은데요, 고객님. 준비하고 계시는 게 없다라면? 여러분들께 여쭤보죠. 설계사 여러분들, FC분들. 여러분들은 일 안 해도 돈 들어오나요? 그러지 않죠. FC는 한 달 쉬면은 뭐 계약을 누가 와서 조상님이 와서 넣어주고 가나요? 그러지 않죠. 관리자들 다른 것 같으세요? 관리자 한 달만 자리 비워보세요. 다 딴 데 가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무조건 돈을 우리 몸을 움직여야 돈을 벌어요. 근데 통장 예금에 뭐 한 5억 있다고 쳐보면 1년 이자 3%면 얼마죠? 1,500이네요. 그죠? 그럼 한 달에 뭐 이자 소득 떼더라도 한 달에 100만 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게 이자 소득인 거고. 사업 소득은 뭐예요? 이거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실제 사례. 제 고객들 중에 저 고향이 강원도 춘천이라 가면 공무원들이 제 고객이 많아요. 한 번은 경찰을 타가지고 경찰 쭉쭉 소개받았는데 이 고객을 만날 때도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춘천에 있는 코인 세탁소는 싹 다 경찰관들이 한대요. 자기네 뭐 시부모님 명의로 아니면 뭐 친정엄마 명의로. 왜 그런가 했더니 경찰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돌았대요. 이게 유행이. 우리 월급 갖고 공무원 연금 개혁 당해가지고 자기네 연금 적다. 우리 월급 갖고 이거 생활 안 된다. 반드시 투잡해야 된다 해서 자기네는 경찰이니까 공무원이니까 투잡을 못하니까 그리고 가서 막 일하다 걸리면 안 되잖아요. 지역사회니까.
그러니까는 남의 명령에서 무인 코인 세탁소 하는 거예요. 사업소득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지. 저 장하다 그랬어요. 대견하다고. 예. 지들끼리 싸우다가 너무 막 생겨나니까. 근데 사업소득이 있냐, 배당소득이 있냐, 연금소득이 있냐, 임대소득이 있냐, 기타 소득이 있냐 라는 부분에서 이 소득을 채워나가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의 고배당주를 사가지고 한 1억 정도 모았습니다. 연에 4% 배당 성향을 때려줘요. 그러면은 1억 모으고 있으면은 4%니까는 얼마예요? 한 400 정도 되겠죠? 배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자도 받고, 조그맣게 오피스텔 해가지고 월세 소득도 받아요. 임대 소득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상표권 등록해가지고, 뭐 상표나 특허 해가지고 좀 팔았어요. 네, 들어옵니다. 이렇게 한 달에 30만, 50만 원씩만 들어와도 소득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고객님, 이 중에서 제일 만들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연금소득이에요. 근데 연금소득이 아니라 저축을 한다는 건 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150만 원짜리 연금보험을 버가지고 내가 1년에 1,800, 10년이면 1억 8천을 버요. 20년 버가지고 3억 6천 버다고 치죠. 변액보험을 해가지고 수익률이 5% 나왔어요. 내가 원금이 연금 적립액이 5억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한 2억 감액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은퇴할 때 2억 정도 중도인출 뽑으셔가지고 내가 좋은 기회가 있어요. 오피스텔이나 아니면은 뭐 지방에 땅이나 이런 데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이거 사가지고 재개발 용도 변경 때려가지고 주택 임대해버리면은 난 150만 연금보험 모았는데 중도인출 뽑아가지고 이자 소득 받으면서 이거 나중에 연금 소득 받을 건데 중간에 중도인출 빼가지고 부동산 구매해가지고 임대 소득도 만들 수 있고 여기다가 내가 편의점을 돌리면 사업 소득 되는 거고 시드가 중요한데 이 시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보험으로 만드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나와요. 이 책에. 스티브 부세미가 얘기했죠. 저력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고객님 50년간 매주 50시간씩 일했는데 이제 그만 꺼지란 말을 들으면 그리고 결국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양로원에 들어가 똥오줌도 못 가리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한다면 그거야말로 미친 짓 아닙니까? 빨리 7대 소득 구조를 만드시죠. 출발은 가장 쉬울 수 있는 거예요. 임대소득 만들려면 임장 다녀야지, 경매 다녀야지, 뭐 아파트 보고 다녀야지. 연금보험은 생전 얼리만 주시면 돼요. 저한테. 바로 가입시켜드릴게요. 연금보험은. 끄잖아요. 7대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출발점은 연금보험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예요. 하버드 경영대학원. 하버드 학생이 아니라 하버드 경영대학원이에요. 여기 가면은 제일 먼저 1교시에 가르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실제인지. 근데 보통은 이제 와이즈라고 하죠. 그 재무관리법 중에서 와이즈는 뭡니까? 웨이지, 임금을 받아서 인슈런스, 보험을 가입하고 세이빙, 저축하고 즐겨라. 근데 대부분 아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한다 이거예요. 월급을 받자마자 즐기고 남는 돈을 저축하고 그래고도 남으면 보험을 드는데 현명한 사람들은 와이즈, 현명한 사람들은 보통 월급을 받아서 먼저 보장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저축하고 나서 남는 돈을 쓴다 라는 게 아주 재무 설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 논리가 됩니다.